대학으로 진행된다는 거. 뭐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죠. 이렇게 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걸은 정책이 다름 아닌 일학습 병행제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일부를 기업에서 실습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고 해당 기업과는 이제 해당 기업에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런 정책은 이 고등학생 미만의 미래 세대들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이 대학에서 대학 진학률 80%, 이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이 대학을 다니는 상황에서 과연 대학에 간 학생들의 취업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대학에서도 기업의 현장 실습을 가서 실무를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장기 현장 실습을 가는 방식입니다. 네, 일학습 병행제 사실 고등학생들한테도 잘 적용이 되면 이게 참 반가운 일이지만 대학생들도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사실 좋은 거잖아요. 대학생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2월까지 이 시범대학 10곳을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전국 대학별로 이제 단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시범대학으로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동안 연간 10억 원 수준으로 운영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선정된 대학에서는 학교별로 이공계열과 상경계열 학생 150명씩을 선정을 해서 전국의 500여 개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요? 대학생들까지 기업 현장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과 또 채용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요? 네, 이번 정책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과정에 있어서 학벌이나 학력의 가치보다 실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또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대학생들만 추가로 더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모든 남녀노소가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장인 근로자까지 포함한다고요? 그러게요. 예, 뭐 저도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학생을 일학습 병행제가 이제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반 직장인 근로자는 기업에 다니다가 자신의 능력을 더 키우고 싶을 때 인근 폴리텍 대학이나 교육훈련 기관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또 다른 방식의 일학습 병행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퇴한 중장년층이나 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도 다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교육기관들을 이용해서 기업에서 실습을 받으면서 동시에 또 이론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자신이 원하면 교육기관에서 배우고 또 기업에서 실습도 하고 하면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되는 셈이죠. 네, 대학생들이 실무를 배우려면 인턴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또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한데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도 우리 대학생들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기업에서 실무다, 뭐 능력 중심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무를 배워볼 수 있는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소식 더 준비해 오셨죠? 네, 요즘 야근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야근이 직원이나 이 회사 모두에게 결코 왕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뭐 직장인들이야 또 뭐 야근하라 그러면은 힘들죠. 그렇죠. 네, 하기 싫고 누가 맞아요. 기뻐하겠습니까만은 직장 회사도 모두 다 같이 별로 안 좋다고요? 무슨 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이 야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9일 이 경기 일산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이 40대 박모 경위가 자택에서 자던 중에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바로 과로였습니다. 박 경위는 최근 치안 강화 활동과 피의자 감시 업무 때문에 매일같이 야간 근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근데 이런 소식이 알게 모르게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소식 접할 때마다 고용주 입장에서 어차피 야근 수당이라는 걸 줘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한 사람을 더 고용해서 그 부분에 일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의 생명이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야근에 대한 이 상사와 부하 간의 인식에서부터 좀 차이가 났습니다. 네.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이 일상 직장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사례를 모아서 사례집을 냈는데 여기 나온 내용들이 좀 재밌습니다. 이 상사가 야근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연히 야근을 하게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연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상사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이 부하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커피 마시고 전화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야근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원들은 야근을 안 하려고 일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약간 직원들 네. 의견에 부감이 더 가네요. 아니 근무 시간에 커피 마시고 전화한다는 건 또 본인들이 또 잘못한 걸 인정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줄여서 네.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야근을 그렇죠. 안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런 직원의 얘기죠. 생각은 그렇죠. 일하는 시간이 짧아도요. 얼마나 그 시간에 또 열심히 집중하는 거를 좀 얘기했으면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죠. 예. 이 야근을 하면 이 직장인들의 건강에는 상당히 좀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핀란드 직업건강연구소가 이 전 세계 14개 국가 33만 근로자를 분석한 결과 주 4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의 위험한 음주량이 35에서 40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12에서 13%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위험한 음주량이라는 것은 알코올 12도수 와인을 10잔 반 이상 마시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장기간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음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신과 육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 네.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뭐 공부나 일, 성공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다.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기업도 돈을 버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근로자들, 우리 직원들이 건강해야 앞을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업무량이 많은데 또 이걸 계속 이월시킬 수도 없고 빨리빨리 일을 끝내야 되니까 참 양쪽 입장 그렇습니다. 예. 최근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말에 취임해서 이 화제를 몰고 온 인물이죠. 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름이 비슷하시네요. 저랑 아무런 관계는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네네. 한동안 이 처장이 부임을 하고 6시 칼퇴근을 한다는 사실이 좀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야근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일반적인 직장 상사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이 처장이 칼퇴근, 단순하게 일을 적게 하고 집에 가서 쉬겠다 이런 의미인 것만은 아닙니다. 퇴근 시간을 6시로 정해서 일을 강제로 지키게 하면 직원들은 시간 안에 반드시 일을 끝내기 위해서 업무 효율을 자발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네, 그래요. 일반 직장인들 보면 상사가 퇴근을 못하면 할 일이 없더라도 퇴근을 못하고 눈치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상사분이 먼저 퇴근을 해주시면 직원분들도 자연히 일찍 가게 되고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게 오히려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OECD 34개 국가 가운데 28위로 거의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죠.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면 그 방법은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는 데 있다는 게 이 처장의 생각입니다. 만약 기업의 입장에서 직원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이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일을 마무리하도록 만들어서 직원 스스로가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만드는 과정이 우선 전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시간 안에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면 그때 하나씩 일을 더 추가로 던져줘서 계속해서 생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또 독려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게 이 처장의 설명입니다. 네. 일을 잘하게 되면 점점 더 일거리를 준다는 게 뭐 좀 약간 조건 같은데. 일을 빨리빨리 하면 더 들어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기업은 이제 어떤 그 시간의 수당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성과를 또 낼 수가 있고 네. 또 직원도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 좋고 맞습니다. 좋은 점이 많은데요. 그리고 업무 능력까지 높아지니까 어휴. 윈윈이 아니라 윈윈이네요. 네. 그러네요. 외신 보면은 업무 시간이 끝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거나 뭐 책상이 예.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들었어요. 이런 걸 너무 본 적이 재밌더라고요. 있는데 우리도 좀 효율적인 문화로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생방송 끝나면 이거 접힙니다. 예. 자, 오늘 야근을 줄이는 문화 확산 그리고 대학까지 확대되고 있는 일학습 병행제 소식 전해주셨죠. 한국경제TV 이근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니스 계속해서 다른 소식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정년 연장이죠. 많은 기업들이 이 정년 연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적인 유통그룹인 신세계그룹이 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서 총 27개 계열사의 4만 6천 명의 근로자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신세계그룹은요, 만 60세 연장을요, 오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등 신세계 그룹 계열사의 정년은 만 55세인데 올해 만 55세를 맞은 1960년생부터 정년 연장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4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정년을 60세로 바꾸도록 했는데요. 또 2017년부터는요, 근로자 300인 미만인 경우도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됩니다. 또 신세계그룹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대부분이 이미 정년 연장에 뛰어들었는데요.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계열사별로 만 60세 정년 연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롯데홈쇼핑과 롯데알미늄, 롯데상사는 정년을 올해부터 만 60세로 연장을 했고요. 이에 앞서서 롯데제과와 롯데건설도 각각 작년과 재작년에 정년을 60세로 늘렸습니다. 또 유통업계에서 가장 먼저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곳은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은 1988년에 이미 정년 퇴직 시기를 만 60세로 바꿨고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정년을 60세로 늘렸습니다. 또 제조업체들은 일찌감치 정년 연장을 시작했습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로 임금 피크제와 맞물려 정년 연장을 도입한 곳들이 많은데요. 삼성전자는 작년에 만 60세 정년 연장을 도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에 임금 10%씩을 줄여나가는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현재 대부분의 삼성 계열사가 임금 피크제를 통한 정년 연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 SK네트워크스, SKCNC 등 대부분의 계열사가 만 60세로 정년을 연장을 했고요. 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만 59세부터 전년의 임금을 10%씩 줄여나가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재작년에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고 만 58세부터 임금을 매년 10%씩 낮추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고요. 또 GS그룹의 GS칼텍스와 GS홈쇼핑 등도 정년을 연장했습니다. GS칼텍스 역시 2012년에 만 60세 정년 연장을 시행하고 만 58세 이후에는 임금 20%씩을 줄여나가는 임금 피크제를 적용했습니다. 급격하게 늙어가는 고용시장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년 연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의 안전성이 높아지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또 이로 인한 청년들의 채용이 줄고 있다는 논란을 피할 수도 없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실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임금 피크제와 더불어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노사정의 머리 맞댄 고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죠? 바로 5,580원인데요. 지난해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2%가 낮은 5,210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아르바이트 실제 평균 시급 그렇다면 얼마나 될까요? 1시간당 6,499원, 그러니까 6,500원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전년보다 10.8%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전년 대비 시급 인상분은 634원으로 나타나서 최저임금 상승폭 350원보다 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요, 최근 2년간 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17,774명을 대상으로 실제 시급과 근무 시간을 고려한 총 소득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 6,499원을 월 급여로 따지면 한 달 평균 63만 5,966원을 번 셈입니다. 성별로 따지자면 남성이 72만 717원을 벌어서 여성보다 29만 원가량 월급여가 높았고요. 업종별로 보자면 상담과 영업 월소득이 89만 9,599원으로 가장 높고 서빙과 주방이 50만 6,959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연령대별로 보자면 50대 아르바이트생의 한 달 평균 소득이 87만 3,725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또 가장 낮았던 연령대는 36만 8,880원을 받은 10대로 나타나서 50대와 10대의 알바급여는 2.4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4만 9,933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서 서울과 인천, 경기, 대구, 대전, 광주 순으로 월소득이 높았고요. 시급으로 따지자면 인천이 6,683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가 6,127원으로 가장 낮았는데요. 서울 지역의 아르바이트 시급은 6,386